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세계는 인공지능 AI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IT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AI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책도 AI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딥시크 출현에 따라서 많은 AI 선도 업체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팩트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일 관련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의윤 연구원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AI 대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요즘에 보면 매일매일 AI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딥시크, 이거 등장하면서 굉장히 선도 업체들이 거의 독주할 것 같았는데 이게 또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생각이 되고 산업의 재편, 앞으로 이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도 또 한번 의심하게 되고 뭐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분위기를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는 부분은 2021년 11월에 챗GPT가 처음 출시됐을 때 그 정도의 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적으로 서비스가 다가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생성형 AI에 대한 시장이 확 열렸던 게 지난 몇 년간이 이어졌던 건데 최근에 이런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 저는 좀 제2막이 열리는 게 아닌가. 어떤 언론에서는 스푸트니크 쇼크만큼의 사건이 터진 거다. 네. 딥시크의 등장이. 근데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가 22년도 말에 챗GPT가 나오고 지금까지가 1막이었다면 딥시크의 등장 이후 지금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2막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있는 딥시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까지는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모델을 얼마나 좋은 걸 만드느냐였어요. 그렇죠. 그 좋은 걸 만드는 거에 앞장섰던 게 오픈 AI, 뭐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만들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가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칩, AI 반도체 칩, HBM 특히 뭐 이제 엔비디아 같은 뭐 이렇게 좋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던 거가 결국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재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승자 독식의 그런 경향성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좀 되게 그 빅테크 기업만큼의 기술력 혹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면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퀄리티가 많이 낮았었거든요.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물론 많은 기업들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그리고 많은 투자금을 들여서 모델들을 개발을 했는데 이미 챗GPT나 그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생성형 AI 서비스에 체감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관심도 잘 없었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이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좀 거기에서 좀 그게 빠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받았었던 건데 이게 중국의 딥시크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능은 굉장히 그 글로벌 빅테크와 유사한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냈는데 재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키인 것 같아요. 그쵸. 좋은 퀄리티를 내면서 재료비를 적게 들어. 그럼 이걸 어떻게 재료비를 적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지금 업계에서는 가장 큰 화두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업계에서 화두는 진짜 적게 들어간 거 맞아? 그럼 진짜 적게 들어갔으면 중국 그 딥시크에서 발표한 만큼 적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적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정도는 또 아닌지. 거의 뭐 소문이에요 지금. 뭐 100분의 1이라는 얘기도 있고 정확하지 않잖아요. 10분의 뭐 100분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 재료비가 뭐 되게 많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업계에서 그래도 인정이 받고 있는 거는 100%는 아닙니다. 아주 인정받고 있는 거는 적게 들긴 적게 들었다 기존보다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이제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비용이 그냥 적게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적게 들 수 있느냐인데 기술적으로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저도 뭐 크게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AI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완전 맨바닥에서 이걸 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있었던 건물들을 본따서 요건 요렇게 지어야겠구나 저렇게 지어야겠구나 하고 본따는 건물들 대상이 뭐 한정적이잖아요. 제미나이, 오픈, 뭐 챗GPT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생성 AI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버티컬한 그러니까 특화된 AI 서비스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뭐 검증이라든지 증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나은 것들을 만든 거죠. 근데 그 나은 것들을 만드는 방식에서 그 AI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클라우드 GPU를 어떻게 보면 대신 사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픈 AI 쪽이나 이거 미국 쪽에서 사실 뭐라 말하냐면 너희 왜 우리 거 써? 약간 도둑질했다 뭐 이런 느낌. 네, 너희 왜 우리 거 써?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오픈 AI도 결국에 만들 때 그런 오픈된 사이트들의 정보들을 다 크롤링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픈 소스를 활용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용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냐의 지금 경쟁이었고 사실 지금도 그 경쟁 구도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뭐 몇백조 원 투자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딥시크가 생각해 보니까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더 좋은 거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 좀 참고하면 좋은 거 만들 수 있어. 누구나 다 좋은 거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바뀌게 되냐면 지금까지 그 정도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지 못했던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도 좀 이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러네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방향성이 좀 변화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능 반도체 칩에 지금까지 보면 선도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딱 폐쇄돼 있던 사실은 뭐 그렇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폐쇄돼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오픈이 되는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사실은 저기 딱 눈에 띄는데 선도 업체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접근하지 못했던 다른 이진 업체들이 가능성이 보이면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그런 점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샘 올트만 CEO가 어제 한국에 방문해서 국내 업체들과 논의를 시작한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오픈 AI도 그렇지만 많은 얘기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하고 일단 협력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카카오의 고민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는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좀 밀린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I 쪽에서는 물론 빅테크 기업과는 당연히 훨씬 밀렸던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학습시키고 얘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네이버는 네이버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버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카카오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거기서 뒤쳐져서 사실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도 저도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비판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는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술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큰 GPU 장비 없이도 이제 뭐 딥시크처럼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또 자체 개발할 가능성도 향후에는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오픈 AI 협업 자체가 지금까지 좀 퀄리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카카오의 AI 서비스에 조금 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회사는 작년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정리 그 동안에 제가 아는 뭐 알려진 바를 좀 말해보면 오픈 AI는 사실은 플랫폼 디바이스 수준이 필요한 것 같고 카카오는 기술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합의 맞아서 이제 진행해 왔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한번 해보겠다. 여기다 이제 오픈 AI를 카카오에 심어서 디바이스로 활용해 보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전 세계를 이제 계속 순환하면서 돌고 있잖아요. 광폭 행보를 말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이제 GPT 기술력,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력 아니면 어떤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들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거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지배권을 강화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물론 딥시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챗GPT만큼의 어떤 퀄리티도 충분히 나옵니다. 둘 다 물론 비등비등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대중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국의 사실 오픈 AI 자체가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각국의 예를 들면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나 카카오, 네이버나. 네, 뭐 네이버나 그렇게 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카나나 카카오가 작년에 이미 공개는 했었어요. 카나나 아직 뭐 본격적인 서비스가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모를 정도로 사실 존재감이 희미한 거예요. 맞습니다. 카카오가. 네.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걸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런데 카나나 서비스 자체가 첫 번째 발표됐을 당시에도 시장에 혹평이 많았습니다. 혹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참신함이 없다.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발표를 했지만 되게 참신함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기존에 있는 기술에서의 새로운 부분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퀄리티가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서비스를 우리가 왜 써야 되는 거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상용화가 안 됐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서비스 퀄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신한 어떤 서비스를 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서비스만큼의 퀄리티를 제공을 하면서 편의성이나 접근성까지 높아진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생길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나나 서비스를 오픈AI와 협력을 통해서 더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카나나의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태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AI 서비스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뭐 광고나 뭐 어떤 커머스 쪽에서의 좀 그런 버티컬한 AI 서비스에서 좀 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한 상태입니다. 카카오 뭐 카나나 외에도 지금 일단 뭐 카카오톡의 AI를 어떻게든지 좀 이게 확산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자체를 오픈AI로 무장을 하는 사실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기술들이 적용될지 이게 궁금해요, 되게. 네. 그러니까 결국엔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 강점이 뭘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대부분들이 쓰고 계시고 오픈AI의 테스트베드도 될 수 있어요. 사실상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카카오톡이 대부분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성형 AI 서비스 아니면 그런 챗봇 서비스를 다른 뭐 어플을 다운받을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톡에 만약에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하면 제가 뭐 하다가 뭐 궁금증이 생겼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생성 AI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성의 강점을 가진 게 카카오였다라고 하면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에서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만이 숙제인데 그 부분이 이제 향후에 좀 오픈 AI와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의 전략이라고 AI 전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이 협력을 통해서 외부 선도 업체인 오픈 AI와 협력을 통해서 한다. 네이버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네이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토종 이 AI를 위해서 이미 이제 주권 AI 뭐 이런 이름으로 네이버 클로버, 하이퍼 클로버 X, 뭐 고도화 작업 이런 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카카오는 이제 외부 협력을 통해서 간다는 거고 확실히 이제 두 개가 AI 전략을 달리 가져가는 건데 어떤 강점과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딥시크의 등장 그리고 현재 그 2막이라고 하는 만약 비용 절감의 2막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승자 독식의 1막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그만큼의 비용이 안 든 상태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접근성이 찬스가 온 거예요, 사실. 찬스가. 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둘 중에 누가 더 좋을까 보다는 둘 다 어느 정도의 길이 열린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AI에서 지금 사실 초반에 사실 선두를 못 잡은 상태여서 좀 뒤처지는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본인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지금 딥시크가 사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아마 각 국이나 각 국의 이제 연구소들에서 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비용은 물론 좀 줄어드는 방향성이겠지만 오히려 선제적으로 좀 더 많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성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두 업체가 선도 업체가 AI를 이게 각자 발전시키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LLM 거대 모델 언어 모델 가진 나라 이 모델 가진 나라가 네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점도 활용을 되고 카카오처럼 기민하게 외부 선도 업체들하고 뭐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정말 그동안 찬스에서 뒤떨어져 우리 못 따라갈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력이나 기술력이나 그렇지만 이게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걸로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카카오는 이제 정말
이제 가치에 대해서 좀 논의를 주식 관점에서 보면 기회가 열렸다 보이는데 이제 진짜 좀 실력 발휘를 할 때가 됐어요. 주가를 보시면 2021년에 지금 17만 원에서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 아니에요.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되기 때문에 연구원님 보고서 보니까 실적 굉장히 실망스럽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AI 얘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주가 얘기를 봤을 때는 사실 더 다른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국내 광고 경기나 커머스 경기가 좀 부진했던 게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광고나 커머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진했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카카오가 아시겠지만 좀 코로나 이후에 좀 그런 사업 확장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비판을 받았던 건 뭐 문어발식 확장이다 이래서 좀 지적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그때는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좋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매출 성장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부문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확장됐던 사업 부문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 컨텐츠 부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텐츠 부문이라고 하면 카카오 게임, 그렇죠. 아니면 좀 엔터 쪽, 뮤직 쪽, 그리고 뭐 어떤 그 웹툰 쪽,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 같은 성장률이 안 나오는데 수익성도 그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발목으로 잡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이었던 게 이제 AI 쪽에 대한 서비스 부진이었던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다뤘던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카카오가 진짜 이제 추세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AI 쪽에 대한 리스크는 뭐 기대감 좀 어느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부분에 대한 해소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자체가 그런 앞선 말씀드린 두 부분에 대한 부진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AI 모멘텀으로 하루 좀 오르고 나서 좀 빠졌던 물량이 좀 다시 쏟아냈던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뭐 한때는 국민주였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카카오 주식 가지고 계세요. 애가 타고 있을 텐데 정말 이제말로 실력 발휘 좀 해야 되는데, 네이버도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있죠? 네이버는 괜찮아요. 또 연간 매출 24년에 10조 원 돌파, 이게 사상 최대치일 것 같은데, 네. 그죠? 영업이익도 뭐 거의 2조 가까이 될 것 같고, 3월이 이제 최수현 대표 임기 만료인데 뭐 여기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있는데, 실적 프리뷰 좀 해주세요. 네이버는 카카오랑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뭐가 있냐면 안 좋은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안 좋고 커머스 경기가 안 좋은 건 똑같은데, 아무래도 네이버 입장에서 광고 쪽은 타개를 하기 위해서, 부진한 걸 타개하기 위해서 앱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피디를 이제 개편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성능 효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 커머스 쪽에서도 보면 커머스 경기가 부진하긴 한데 사실 조금 양강체제로 굳혀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과 네이버로 그렇죠. 점점 이제 굳혀진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수익화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냥 거래 성장률은 안 좋은데 수익은 그래도 조금씩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거고, 그리고 카카오랑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컨텐츠 부문, 그러니까 광고와 커머스 외 부분의 사업 영향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덜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방문한 샘 올트먼 CEO는 크래프톤 김창완 대표도 만났습니다. 크래프톤은 게임 업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샘 올트먼 이 오픈 AI하고 이미 크래프톤하고는 이 협력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뭐 그런 연 때문에 만났을 텐데, 게임에서하고는 어떤 연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크래프톤이 게임 업계에서는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AI 쪽에 개발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매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네. 김창완 대표가 AI와 관련된 부분을 직접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발표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꾸준히 사내에서도 뭐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물론 그 AI가 그러면 게임 업계랑 무슨 연관이 있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크게는 두 가지 부분으로 방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게임 자체의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RPG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쨌든 캐릭터를 생성하게 되잖아요. 캐릭터를 생성할 때 남자 여자 캐릭터뿐만 아니라
뭐 머리카락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피부톤을 어떻게 한다든지, 눈 크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의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측면들이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 고를 수 있었던 거는 코딩을 통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선택지를 이제 만들어 둔 거죠, 개발자들이. 객관식형 답지처럼. 네. 그래서 되게 여기 자유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갈아 넣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 인력들이 이제 이렇게 갈려 넣어진 건데 네. 사람의 손으로. 네. 근데 이게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그런 AI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다양성, 컨텐츠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도 훨씬 다양하게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어떤 그런 기대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에서는 게임 개발도 결국엔 코딩이나 이런 부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의 개발 쪽에서의 도움이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에 좀 이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발에 있어서 AI 기술을 활용하겠다. 네. 정말 AI 기술은 적용이 무궁무진한 섹터들로 가고 있어요. 이미 정말 그래서 대전이란 말이 벌어져지고 있고 산업 구조 자체가 변경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근데 너무 비싸고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 빅브라더스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는 이 딥시크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은 거다라고 열리면서 이막이 열린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한때 이제 한국이 반도체 뭐 선도국이었고, 근데 정말 추락을 하고 다시 뭐 AI 때는 더 떨어지고 있고 정말 실망감, 상실감이 말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 보이는데 이제 그래도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AI 싸움이에요 지금은. 기술력이나 자본력이나 살아남으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 업체들 한국의 이런 AI 전략은 가져가야 될까 이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은 아무리 이제 비용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선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가 선제되는 거는 인적 개발력을 일단 넣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관련된 비용 자체도 이제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지 비용이 안 드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금액까지 이제 우리가 갈 수 없는 영역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도 사실 중국에 있는 지금 현재 그 딥시크 개발한 이제 창업자도 스타트업 출신 200명 정도 소규모로 이제 시작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 자금이 투자되는지는 좀 투명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뭐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투자나 인적 그런 역량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 인적 자원이라든가 날리지 베이스, 지식 베이스는 우리나라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꿰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걸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우리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도 사실 좀 정부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 정말 국책 사업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정말 지금은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버렸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싶은 사항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가가 향후에 먹거리를 어떤 거를 가지러 갈지가 지금 국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런 뭐 예를 들면 증시 시장이 되게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 그런 게 사실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반도체 쪽이었는데 사실 지금 그것도 밀려났었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아니거든요. 뭐 2차 전지도 좀 그렇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그러니까 글로벌의 그런 성장 속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 있게 보시고 좀 정책적 방향성을 잘 구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지금까지 AI 대전, 그다음에 샘 올트만 오픈 AI CEO의 방안에 따른 어떤 의미들, 방향 설정들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